2006년 1월 오스트리아 서부 인스부르크의 한 법의학 연구소 소속인 발터 파르존 박사의 충격적인 발표. 이번에야말로 음악 거장의 미스터리가 풀릴 겁니다. 오스트리아면은 누구예요? 오스트리아면은 단 한 명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짤츠부르크라고 해야 되고 그런 모차르트네. 그죠? 당연히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죠.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자, 그 주인공은 바로 두 기자님이 말씀하신 신이 내린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요절한 모차르트는 사후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죽음에 대한 숱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성 마르크 공동묘지에서 발굴해 1902년부터 모차르트 연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차르트의 두개골을 2004년 발굴된 그의 외할머니와 조카 유골의 DNA와 대조, 이를 통해 모차르트 죽음의 비밀이 풀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의혹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1791년 모차르트는 사망 직전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리다 2주 만에 급사했는데요. 이후 그의 죽음을 놓고 무려 150여 가지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첫 번째 추측, 라이벌 살리에리의 독살설. 모차르트 사망 이후 러시아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서 모차르트의 재능을 질투한 살리에리가 샴페인 잔에 독을 타는 장면이 묘사됐고요. 1984년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해당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되며 독살설을 믿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소문과 다르게 두 사람은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두 번째 추측. 수은 중독. 모차르트는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와인에 수은을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수은에 중독될 경우 의식장애, 경련, 발작, 고열 등을 앓다 수주일 내에 사망할 수 있는데 모차르트의 사망 직전 증세와 비슷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설일 뿐. 근데 의혹이 150개면은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왜 거죠. 죽은지? 네. 근데 저 시대에는 의학이 뭐 지금하고는 맞아. 비교가 안 되니까 사실 어떤 경우로 죽었다 해도 그거를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바로 검사 결과겠죠. 대망의 검사 결과. 모차르트의 두개골과 외할머니, 조카 유골의 DNA는 불일치. 진짜?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DNA 결과가 어쨌든 이 미스터리를 밝혀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기는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부근의 바다 밑에서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항아리, 장신구, 조각품 등과 함께 무려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를 발견.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1세기입니다. 1세기. 있는 기계가 있어요? 저기 뭐야? 태엽이에요? 안티키테라 기계라 불리는 이 장치는 사실 처음 발굴 당시에는 단순한 청동 물체로 여겨졌습니다. 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런데 70년이 흘러 1971년 영국의 물리학자 데릭 솔라 프라이스 교수는 안티키테라 기계를 엑스레이와 감마선 이미지로 촬영. 그리고 안티키테라 기계의 잔해 속에서 30개 이상의 톱니바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 끈질긴 연구를 이어간 끝에 기계에 적힌 설명서 속 그리스어를 해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거기 설명서가 또 있었어요? 설명서에는 천체들의 움직임과 위치, 일식, 예측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설명서대로 기계를 복원해 본 결과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티키테라의 정체는 천문관측 기계였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요.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지구의 운동 365.25에 가까워요. 또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29.5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게 두 개가 딱 맞아야지만 딱 자기 위치에 오거든요. 그 주기가 235개월이에요. 또 하나의 주기는 뭐냐면은 월식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이 주기는 223개월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안티키테라 기계가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원판 비가 정확히 하나는 223이고 하나가 235예요.
아니 거의 요즘 사람이 만들어서 타임머신 타고 갖다 놨다고 해도 이해가 될 정도예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안티키테라 기계의 발견. 고대 문명이 어떻게 이 장치를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어드리는 특종입니다.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주 미스터리한 책입니다. 바로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이 책은 들어보셨나요? 보이니치 필사본? 뭐 다양한 식물들이나 뭐 이런 게 그려진 책인 것 같은데. 역시 관찰력 좋아요. 식물 도감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보이니치 필사본은 1912년 세상의 존재가 드러나자마자 언어학계에 대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5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책에 쓰인 문자가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이 스토리 또 만든다 또. 아니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라 암호였겠지. 자기네들 쓰는 남들 못 알아보게 하는 거. 그걸 외계어로 또 둔갑을 시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문자 중에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약 240페이지 분량으로 문자의 형태를 보면 라틴어와 비슷한 것도 같고 다양한 채색 사파도 있지만요. 이 문자가 대체 무슨 언어인지, 책이 무슨 내용인지 해독 불가.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언어학자, 암호학자, 심지어 수학자들까지 해독하려 했지만 단 한 단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학계에서는 나체 여인, 식물, 별 등 다양한 사파가 그려진 것으로 봐서 약초학, 천문학, 우주학, 연금술 등을 담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책으로 추측했습니다. 우와. 아니면 뭐 아예 문명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존재했다 사라졌다거나 이러면 가능한 얘기 그건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다. 그죠? 외계어라기보다는. 문헌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15세기에 네. 불가사의 그 자체인 보이니치 필사본. 그런데 최근 이 미스터리한 책을 해독하는데 과학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 캐나다 한 대학의 연구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 예, 보이니치 필사본의 문자는 히브리어에 기반을 둔 겁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이 히브리어에 기반을 두었고 책의 일부는 여성 건강 관련 내용이라 추측했는데요. 반면 2019년 영국의 제라드 채셔 박사는요. 아닙니다. 그 문자는 원시 로마의 사어입니다. 보이니치 필사본 속 문자가 원시 로마의 사어이며 육아정보, 심리학, 민간치료법 등이 담겨 있는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 보이니치 필사본은 암호학계의 성배라 불리며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1231년 고려를 침략한 몽골. 40년간 이어진 긴 전쟁에 지친 고려는 1270년 몽골의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어 끝까지 대몽 항쟁을 이어간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고려의 최정예 부대 삼별초. 하지만 결국 여몽연합군의 엄청난 병력에 밀려 1273년 제주도에서 모두 섬멸. 그렇게 삼별초는 최후를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삼별초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제일 전 기억에 남는 게 그 저 멀리 바다에서 이제 여몽연합군이 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때 만든 건데도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쳤어요? 유적지를 훼손했다는 쳤어요? 건데. 아니 네, 죄송한데 친 게 아니라 네네.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까? 사람이 보면 모릅니까? 네. 헉 쳤다고 상상을 해봤는데 안 보통- 넘어갈 것 같다는 상상이 됐어요. 보통 그냥 보기에도 되게 튼튼해 보이더라. 이렇게 제가 정도 표현이 굉장히 짧네요. 표현이 무지하게 짧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삼별초의 역사는 제주도에서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의외의 곳에서 삼별초의 흔적이 발견된 건데요. 지난 2007년 일본의 고고학자인 아사토 스스무의 충격적인 주장. 고려의 삼별초가 류큐 왕국의 건국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는 12세기까지만 해도 수렵 채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경사회로 발달. 15세기에는 일명 류큐 왕국이 건국됩니다. 배경을 알 수 없는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류큐 왕국의 출현과 빠른 성장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고고학자가 류큐 왕국 탄생의 비밀 퍼즐을 바로 삼별초라고 주장한 겁니다. 야, 근데 가능성 있을 것 같아.
끝까지 항쟁했거든요. 끝까지 진짜 아예 포기를 몰랐던 가능성- 분들이니까. 네, 포기를 모르고 가능성이 정말 1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 밀렸으면 거기까지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별초가 넘어갔다라는 사료 같은 게 남아 있나요? 1994년 오키나와 우라소에시의 성과 왕실의 무덤에서 발견된 암기와 이 기와에 계유년 고려와장조라는 글자가 진짜 쓰여져 있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메이드 인 고려, 계유년의 고려 장인이 만든 기와라는 뜻입니다. 앞서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선멸됐다고 기록됐던 해가 127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해가 바로 계유년입니다. 넘어갔네. 넘어갔어. 시기가 딱 겹쳐요. 아니 안 넘어갔다고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삼별초 정신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13세기, 14세기에 연꽃무늬 수막새도 함께 출토됐는데 오른쪽이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수막새고요. 왼쪽의 수막새는 삼별초가 근거지로 삼았던 진도 용장산성에서 출토된 수막새입니다. 너무나 흡사하지 이 않습니까? 정도면 거의 갔다고 봐야 돼. 갔어.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삼별초가 제주도를 떠나 류큐 왕국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과연 일본 오키나와에 삼별초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걸까요? 두 기자님은 의자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백제 마지막 왕 삼천궁녀죠 뭐. 호색한. 호색한 같은 게 많이 떠오르죠. 뭐 정치는 뒷전이고 술에 빠졌다, 비겁하게 항복해서 백제를 멸망에 일으켰다, 무능하다, 폭군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낙화암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를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오죽하면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삼천궁녀 의자왕 삼천궁녀 의자왕. 와. 둘 다 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자 그렇다면 당나라에서 유교의 성인인 증자의 빗대에 동방의 해동증자라고 칭하며 직접 전장에 나가 신라의 성 약 40채를 함락시킨 정복군주 왠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역사 속 의자왕의 미스터리와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의자왕의 첫 번째 미스터리. 낙화암과 삼천궁녀는 사실일까요? 주색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게 제일 큰 욕이잖아요. 근데 의자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삼국사기에도 궁녀 얘기는 없어요, 아예. 그럼 삼국유사에도 그냥 몇몇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얼핏 나오지. 없어요, 연원이 어딘지가. 이제 문서에 나온 기록으로서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천궁녀 얘기가 이제 그 전에 돌던 얘기를 소설에 반영을 했겠지.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3,000명 못 뛰어내린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의자왕의 두 번째 미스터리.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해서 백제가 멸망했다. 의자왕이 항복했다는 게 정설로 전해지긴 합니다. 근데 2007년에 중국에서 한 묘비가 발견되며 사실 의자왕은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는데요. 오호. 발견된 묘비의 주인은 예식진. 그는 백제 멸망 직전 웅진성 방비를 맡은 대장이었던 예식과 동일 인물로 추정. 중국 역사서 구당서 해석에 따르면 의자왕과 당나라에 투항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식과 그의 가족들의 묘지명을 해석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이 북쪽을 토벌할 때 그 왕을 끌고 가서 고종 황제에 귀의하였다. 좌위위 대장군에 제수되고 내원군 개국공에 봉해졌다. 그러니까 사실 또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또 그냥. 그러니까 또 신라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역사가 목도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삼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 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대호군 장영실이 안여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군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안여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 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태종의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일단 벌을 줬다라는 거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지난 1월 국내에서 전해진 소식.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 20공신 회맹 축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제외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 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초대받은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거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벗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질투했고.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 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